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건 사상의학이고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의학의 역사나 특징, 왜 한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해서 좀 다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상의학이란 뭔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상이 가지는 의미가 뭐고, 사상 체질을 이제 4가지로 나누는데 그 4가지 특징별로 어떤 기능이 다르고 병리, 양리는 어떻게 다르고 외모 발현은 어떻게 되고 성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사상 체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의 철학적 의의나 과학적 검증, 그리고 의학으로 볼 수 있는지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다음에 사상의학이 그러면 의학으로 들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연애 그건 언제예요? 네, 그걸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체질별로 이제 성격이랑 대인관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특강을 하신 자료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서로의 체질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고, 근데 이게 되려면 사실 서로 좀 아는 전제 하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진단지도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형이나 아니면 체질 테스트 진단지에 대해서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걸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들과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들과 연애할 때 어떤 점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학은 그냥 딱 어디가 아프면 부위가 안 좋아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끝나는,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해주는 반면에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몸이 전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음과 양의 기가 깨져서 질병이 나타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이재화의 사상체질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 역사를 보면 5,000년의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삼국시대에 와서 이론적 기틀이 세워졌고, 그 뒤에 의학서가 편찬되고, 이러다가 세종 때 의방유치,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되고, 그 이후에 19세기 들어와서 경험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받아 실증적인 학문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점기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침체기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47년에 동양의학관이 세워졌고 52년에 한의사 제도가 부활했으며 같은 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52년이면 전쟁 중인데요? 네. 그리고 55년에 동양의학대학이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전국의 한의과 대학에서 매년 수많은 한의사를 배출하고 있고, 2003년에 한의학 육성법이 제정되어 한의학이 한 단계 발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한의학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94년도에 이제 이게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의학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재마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쏟아가지고 다음에 다 오면 이재마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의학 연구소에서 이게 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재마의 그런 사상 체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거죠. 이제 사상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체질별로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상, constitutional medicine 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이 음양의 4가지 상징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용어인데, 음양운동에서 음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소음이고, 음이 충분히 많아져서 줄어들기 직전의 상태가 태음이고,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소양이고, 양이 충분히 많아져서 줄어들기 직전의 상태가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용해서 이제 이재마가 만든 거고.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음은 뭐고 양은 정확하게 뭐예요? 근원적인 질문인데. 음은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 이끼식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갑고 어둡고 검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양은 밝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죠. 네. 잘 모르겠지만 음력 달력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운이 있다면 그 태양이라든가 이런 태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음력이라는 건 달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역도 정하고 뭘 할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달의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낮밤이라는 개념부터 자기가 경험한 자연현상을 약간 추상화시키는 데서부터 아마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이제 사상을 나누는 기준이 장부의 기능의 강약에 의해서 우선 정의를 하는데요. 인체의 기관이 5장이 있잖아요. 폐장, 신장, 간장, 비장, 신장. 그래서 심장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해서 심장을 빼고 나머지 폐, 간, 비, 신의 4가지 기능에 의해서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체질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순서대로 폐가 강하면 태양이고 그 아래 비가 강하면 소양이고 그래서 양체질은 다 이제 그 장부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애들이 강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가 간보다 강할 땐 태양인이고 폐보다 간이 강할 때는 비가 신보다 강한 게는 소양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배꼽 아래로 간장이 강하면 태음이고 신장이 강하면 소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이제 뒤에 병리나 양리랑 연결되고 외모랑도 연결이 되는데 외모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상반신이 발달한다면 양체질이에요. 그래서 배꼽 위에 그 폐장이랑 비장이 강했을 때 양체질이어서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 상반신이 발달돼 있고 얼굴이 크고 어깨가 크고 얼굴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이나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하반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음체질인데 이때 허리나 엉덩이 종아리가 발달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5장 기능에 따라서 외모가 달리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병리와 양리도 보면 이런 장부의 기능이 약한 데는 병이 안 나는데 그게 약한 거에 의해서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인을 예를 들면 비장이 안 좋아서 비장은 이제 소화기를 관장하는데 기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는 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건강해지려면 그 약한 기운을 더 강하게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죠. 자기가 강한 기능이 있으면 그게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게 건강하고 약한 기능은 질병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건강하게 하려면 약한 기운은 더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거나 그런 처방을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성품 발현도 같이 연결이 되면은 인의 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상 체질별로 어떤 게 우월하게 나타나고 어떤 게 열등하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중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이유가 동의보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네요. 중국 우선은 병증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몸의 구성 요소가 먼저 병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의보감은 몸의 구성 요소가 먼저 나와서 병증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동의보감 때문에 그런 시각이 생겨서 동의수세 보원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활발해 주목받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체질론이 나오는 말이에요? 체질론은 안 나오는데 몸의 구성 요소가 먼저 나와요. 근데 서양에서도 사실 이런 게 존재했었대요. 서양 의학에서는 우주가 화, 수, 풍토의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었다고 보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체액 기질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 의사 갈레루스는 체액과 성격의 특징에 따라서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의 4체질로 나누었고, 이후 생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혈액형에 따라서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눈 혈액형론이 나왔고, 체질 구조가 출생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배엽 기론설이 나왔고, 정신 신체 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비만형, 세장형, 투쟁형의 상대 유형으로 나오는 체형론이 나왔고, 일반적 태도 유형은 물론 사고, 감정, 감각 등 심적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심리 유형론 등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한국인의 정서와 긴밀한 유교 철학이 바탕을 두고 있어서 한국인 고유의 문화적, 정신적 갈등에 대한 이해와 대안 제시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뭐가요? 사상의학이요? 네.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따지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딱 하나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을까요? 뭐 테스트를 했을 때 그쪽이 우월하다는 거 네,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논란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의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뭔가 중국 의사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약간 방패막이 이런 차원에서 이 한의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재만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사상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0년 동안 매년 100억씩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2006년에 시작했다고요? 네. 끝났네요. 네. 그럼 결과가 있겠네.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해석하는 거에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진단기계를 개발하고 진단 정확도 개선 등을 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성과를 냈다고. 근데 임상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만한 체질 구분 기준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상의학의 타당성을 인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제 그거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이재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근데 이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과학화를 이루어냈다. 체질을 진단하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안면, 음성, 체형, 설문 등을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체질 진단 툴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면 근데 이게 인과가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질 때문에 외형이 이렇게 발현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형은 과인 거고 이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체질이 원래 있는 거고 이 체질 때문에 내 외형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과인데 외형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외형적인 특징.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원짜리가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사실 근데 네. 한의학이 이렇게 뭐 이제 허준을 계속 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의대 점수가 올라가지 않잖아. 그런데 이제 이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양방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게 이게 과학적 검증이 과연 반복적으로 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저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유전체 검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호르몬 검사라든가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거는 방식은 근데 여기서 웃긴다, 이거지. 이게 나왔던 거 약간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이제 전국 한의과 대학과 협력해서 체질 정보 은행을 구축하고 임상 체질 정보 증례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하면서 가능해졌는데 체질 정보 은행은 5년 이상 체질 임상 경력이 있는 사상 체질 전문가에게 체질 진단을 받고 60첩 이상의 체질 약물 치료 후에 그 약물 반응에 의해서 체질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을 표준 샘플 자료로 확보해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상을 한 거죠. 경희의료원 등 국내 3개 대학병원에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쓰고 있다는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좀뭐 뭐 이렇게 들어가서 CT처럼 생겼다. MRI처럼 생겼는데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으로 시스템을 안면을 진단하고 음성을 진단하고 피부를 진단하고 맥을 진단해서 이게 누가 어떤 체질인지를 약간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겠죠. 어느 병원? 아까 거기 아까 얘기했죠. 경희대? 경희의료원. 3개 대학병원에서 활용 중인데. 그래서 이제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중의사 면허 보유자들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 한의사들 방패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세계적인 연구를 주도하는 국가도 아닌 한국의 독자적인 의학 따위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 못해요. 그래서 영문 위키피디아의 항목조차 없고 한국 위키백과에는 항목이 있긴 한데 대체의학으로 분류되어 있대요. 의학으로 아직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사실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마가 동의수세 보온을 쓴 거는 조선 중세가 아니라 조선 말기인 1894년으로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등의 사건들과 같은 시기의 저작이다. 그래서 사상의학은 역사가 짧고 쌓아온 연구 및 성과도 길지 못하다. 그래서 타 한의학 분야에 비해서 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사상의학의 근본적인 한계는 창시자인 이재마가 유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였다고요? 유의라는 거는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의사라는 뜻이래요. 아, 원래 의사가 아니라 원래 유생이었는데 책을 많이 봐갖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네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이 의료인으로 산 게 아니에요. 39세에 문과에 급자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문과야? 62세까지 거의 생애 전체를 무신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의원을 처음으로 개원했는데 의원을 연 지 2년 만에 사망했대요. 그가 실제로 왜? 환자를 전담했던 기간은 매우 짧대요. 그래서 치료를 잘했대요, 2년 동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왜 사상체질이 나오게 됐냐면 내가 처방을 했는데 다들 그게 달리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체질이 다르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상체질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분이 동의수세 보온을 쓴 거는 무관직에 종사했을 때 출판됐어요. 인상을 쓰신 거네요. 임상 전에. 갑자기 의심스러워진다. 이제서야? 나 굉장히 이렇게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반박은 조선시대 성리학 사상에 따라 사람과 하늘은 하나라서 세상을 공부하는 것이 곧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학생들이 의학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책을 쓰는 풍토가 만연했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생물학이나 의학 같은 영역에 발을 담기기도 했는데 이들의 연구는 나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기에 의학적인 연구에 성과를 올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건 사주팔자랑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주팔자가 주역이죠. 주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주역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무신으로 이제 전전하다가 책을 쓰신 건데. 근데 그런 경력에 비해서 너무 유명하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임상이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독자적인 그러니까 왜 이재마 프로젝트를 했고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우리만의 그걸 찾기 위한 어떤 정부의 시도나 중의학이랑 한의학이랑 차별점을 두려고 역사를 따라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그렇다 치지만 그 전에도 이게 사람들이 모르진 않았고 사실 1894년이면 지금부터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이런 사상의학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진단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뭔가 좀 대단하다 싶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미미했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찾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책이 제말 얘기인가 그런 책이 나고 그다음에 MBC나 그게 드라마에서 이재마 관련한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언제인데요? 드라마가 어릴 때 봤는데. 네. 여기 찾았는데 그게 어디 있어? 그게 기억이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나 할머니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제 생각에는 태양인 이재마 최수종이 나왔던. 몇 년 들어도 안 나와 있는데. 영향이 그렇게 크단 말이야. 근데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의학을 네. 약간 양방에서 되게 싫어하고 까면서 과학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 대학의 한의학과 이것도 굉장히 사양으로 접어들고 이런 두 양방과 한방의 대립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아요. 지금도 그 한방은 계속 쇠퇴 이쪽으로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는 그런 거를 조금 과학의 영역으로 한방을 그렇게 넣어보려는 프로젝트의 하나가 아닐까 제가 있으면 싶어요. 한방에서 이 사자의학을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의사들도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 거 있는 알고 한의사들도 사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비율이 네, 제가 40몇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의사들도 인정 안 하는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게 된 거죠? 아까 그건 얘기했듯이 정치적이라고 볼수 있겠네.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만 성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중국의 의학을 의미했던 한의학을 한나라 의학을 1980년대 우리나라 의미한 한의학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한민족 고유의 것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고대 중국 의학의 아류였던 한의학의 본질을 감추고 우리 고유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중국과는 다른 것이 필요했고 우리 민족 사람이 최근에 만든 사상의학에 매달리게 되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그 체질 구분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상의학의 핵심 파트인 체질의 차이라는 것도 일선의 한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다. 근데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감별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심지어 사상의학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체질 진단이 단번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듭니다. 2012년 기준 사상 체질의 진단율은 51% 정도로 매주 낮은 축에 속하며 이루어진 연구의 수준도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이 51%도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에서 나온 논문에서 사상의학 진단율이 51%라는 거기 있다가 우리가 이거 하면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설문 차면 이건 정확한 건가? 근데 51% 맞다잖아요. 경희의료원에서는 왜 이 사상 체질을 진단하는 기계까지 도입해가지고 조금 의심스럽네요. 왜? 경희의료원은 어쨌든 한방 쪽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계를 도입할 정도로 믿지도 않는 걸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주류 학파가 있고 비주류 학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제학만 해도 경제학에서도 그 뭐 시카고 쪽 하면서 걔네들이 하는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지역 경제나 다른 걸 주장하는 학파가 있듯이 의학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주류와 비주류? 근데 제가 조금 알기로는 이게 이런 체질을 하는 한의원들이 잘 돼요. 체질하는 예, 아, 예. 그 되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되게 신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사상 체질이 아니라 실제 뭐 팔체질, 뭐 신체질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뭐 여러 개로 해서 그걸 진단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한의원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엄청 신봉하고 그런 한의원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게 왜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먹힐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에 어떤 논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라는 것을 믿을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지. 상대적 사람은 다 다르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약을 좀 다르게 써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그 나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런 근거를 댔을 때 좀 더 잘 먹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박근혜의 체질이 뭐냐 TV조선에서 한의사는 태양인이라고 했고 어떤 한의사는 태양인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에서 한 한의사는 태음인이라고 했고 SBS에 인터뷰한 한의사는 소음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진단이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먹여봐야 되나? 뭔가. 사상의학의 개념 자체는 찬성하지만 내 체질을 구분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8체질이나 64체질 등 좀 더 많은 체질 구별을 내세우며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혈액형 성격설광도 비교를 해서 단순히 양적 기운을 가진 사람 외향적이고 음은 내향적이라는 뻔하게 짝이 없는 내용을 한의학 버전의 혈액형 성격설이다 라고 매도하는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진단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오링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한도전에서 나왔었나 봐요. 오링 테스트는 어떤 물질을 음식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대면 그 사람의 근력이 강화되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 몸에 좋은 기능을 하면은 그 사람 체질을 감별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한의사 이경재 씨가 나와가지고 보셨어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석, 노홍철, 하하, 정영도는 소양인이고 박명수는 소음인이고 정준환 태음인, 길이 태양인이라고 진단을 했대요.
근데 이때 동원된 감별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법은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아직까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논란은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의 대체학을 다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이 QSCC2라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걸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대한한의학학회지에서 2006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584명을 대상으로 QSCC2 검사를 하고 2년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체질로 나온 사람이 333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총 거의 600명 중에 300명만 그대로 체질이 똑같고 2년 사이에 그 체질이 바뀐 거죠. 사실 사람 체질로는 태어났을 때 그 체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건데 바뀌는 걸로 나왔고요. 2년 만에 똑같은 기준으로 체크를 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생각했을 때 저는 소음인인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약간 소음인의 기질이 좀 없어지고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 그런 느낌일까요? 성격이 좀 바뀌는 게 느꼈을 때? 저는 근데 이 아저씨 강의를 딱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잘 몰랐던 내용 중에 자기 원래 체질이 있고 껍데기 체질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뭔 소리지? 라고 항상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 환경에 따라서 네. 약간 성격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몸의 장기나 이런 거 바뀌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태어나기는 뭐 장기의 기능으로서 나타나지만 생활 환경이나 어떤 부모의 밑에서 있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면 사실 그런 거는 껍데기일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다른 체질의 껍데기를 자기가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체질이 바뀐다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대응 방식이 다른다라는 걸 수도 있고 심리학에서도 원래 기질이라는 게 있고 성격과 기질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기질 그렇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네,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을 되게 이상하게 봤나. 난 그분이 그 얘기 할 때마다 자기가 틀리면 너는 껍데기뿐이다 이렇게 돌려내는 말로 딱 들리더라고요. 맨날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면 넌 껍데기는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토론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왜 자꾸 넘어가? 그러면은 화산 의학에 대해서 의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아까 정혜님이 이거 돈이 잘 벌린다 이거 쓰면은 얘기한 거 듣고 보니까 점쟁이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자기 얘기 같으니까 보는데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이 뭉뚱그려진 것 중에 언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무슨 거야? 그냥 난 사실 좀 믿거든. 이거는 약간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복잡하고 막 뭔가 시스템을 막 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얼핏 보여가지고 저도 초등학생 때 이런 거 좀 난 소양인구나 하면서 막 생각했던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소고기를 좀 덜 먹어야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거 사회악이라 생각됩니다. 검사 기법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지금 보니까 이게
그 한약재를 손에 쥐게 하고 12경락의 전류를 흐르게 한 후에 경락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그 약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방법도 저항이라잖아. 전류적 저항. 이건 좀 약간 과학적인데. 있고, 약간 약물을 복용해서 2, 3일 지난 다음에 신체 기능의 향상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나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난 신맛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뭐 돼지고기는 되게 잘 맛있고 잘 먹는데 닭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에 따른 차이. 어떤 사람 먹으면 알러지가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음식인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 몸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동의하잖아. 물론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 과거에 사람들이 의학적 혹은 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분자나 DNA 수준의 의학적 지식이 없었을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구분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요. 그냥 자연현상을 어떻게 자기 최대의 상상력으로 자신들의 그 수준의 이론으로서 표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현재 DNA를 진단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맞춤형 어떤 의료 시스템과 저는 그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은 같다.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건 좀 우스울 수 있고 이것도 과거의 기준일 뿐이고 어쨌든 사람은 다 다르다. 난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원래 이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있지 않아?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돼지고기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게 막 아프면 돼지고기를 처방하고 막 그런 건 있어요. 몸이 찬 사람한테는 그걸로- 따뜻한 음식을 처방하고 네. 운동법도 그렇게 처방하고 근데 그걸로 약이죠. 인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없지. 그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맞는 걸 매겨서 치료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몸이라는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선택사항인 거지. 어떤 질환을 치료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나오진 않아요. 그럴 경우 특정 질환에 대해서 만약에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약간 질병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불편함 그런 거인 거지. 사실 어떤 양방에서 얘기하는 뭐 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약도 안 고칩니다. 네, 너무 좋죠. 안 고칩니다. 아 맞다 방송이었지.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질병을 고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느냐 아느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이해하는 어차피 이제마도 이거를 뭐 아까 뭐 유학자다 그런 얘기도 했고 이게 음양이라는 개념도 동양에서 왜 태극 나오면서 태극이라는 것 자체가 음과 양이 있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고 돌고 그런 거고 아까 사상 얘기할 때 음에 대한 설명이 음이 많아 그런 게 아니라 음양 운동에서 음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항상 같이 붙어 있고 두 개가 존재하고 그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걸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음이 많아지는 시작일 때가 손이고 음이 충분히 많아 줄어들기 때를 태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질병 그런 거 상관없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 어떤 토지? 그런 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의미에서 사람이 뭐 우주의 기운이랑 조응을 해서 사람의 몸이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까지는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조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사람 다 다르죠. 근데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소화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여기에 다 때려 넣어봤더니 소양인이더라 했는데 이게 어떤 소양인을 밝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소양인이라는 판단하에 뭐 어떤 약을 처방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소양이냐 말씀하신 이어서 예를 들면 그럼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걸
고려를 하지 않고 소양인이라는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처방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맞지 않는 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가끔 그런 신생아들한테 백신한데 애가 쇼크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80~90% 검증된 부분에서 일반 사람한테 다 처방을 한 거고 예외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범위에서도.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그것을 세분화시키는가는 지금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가 좀 더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도 이제 AI를 통해서 막 분석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의 수준도 과거에 그냥 어떤 현상, 어디가 아파서 목이 아파요, 아니면 뭐 기침이 나요, 이런 게 아니라 DNA 딱 찍고 피를 체열을 하고 이제 그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100% 확실한 양방적 진료, 이것이 좀 더 신뢰가 있다가 아니라 이게 분포로 바뀔 것 같아요. 가장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90%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사람과 혹은 뭐 특정 알러지와 뭐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들. 근데 다 찾아보면 우리한테도 하나씩은 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한 뭔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상에서 많이 마주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두 가지의 차이는 그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올바른 방향이 있고 한 가지만 옳다의 기준에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과 뭔가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썰일 뿐이지 어떤 무슨 학문적인 거나 그런 게 사람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상일 뿐인 거예요. 사상이면 어떤 거든 오케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어떤 양의학이, 그러니까 저도 양의학은 연금술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뭐 마녀나 마술사들이 치료하는 데 시작해서 양의학이 발전했어요. 결국 양의학이나 한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 다르게 발전했나를 봤을 때 양의학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 중심의 검증 레벨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말 사상적인 수준에서 아까도 임상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주역의 어떤 철학적 섞인 음량이라던가 그다음에 오행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 전에도 허준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 좀 체계화해서 이재화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철학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치료 방법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에게 실험을 해서 어떤 연구들을 해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들을 축적을 해서 만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비슷한 사례들, 치료들 같은 것들 모아서 이렇게 하니 이런 결과들이 있더라 해서 나오는 증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후행 연구라든가 선행 연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코드라고 분리를 해가지고서 실험 분야 대중들이 나눠서 한다던가 이런 식의 지금 어떤 연구 방법의 어떤 수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처음 들어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이게 어느 수준의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좀 되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수준에서의 레벨들로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면 되게 근거 중심이라던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에 대한 사고 체계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되게 관념적인 체계가 익숙한 세대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양오해에 대해서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텐데 이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근거 기반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사고 체계들이 저희가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게 저도 한약을 부정하진 않거든요. 특히 침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생각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 되게 제 경험상에 되게 여행에 피로가 쌓였을 때 되게 한약 가서 저 여행 갔다 너무 피곤하면 정말 딱 혈자리들 몇 개를 눌러줘요.
치우면 나중에 그럼 정말 피로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뭐 시차 적응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어. 근데 저는 이 사상체질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성격 유형 검사 비슷한 게 아닌가. 성격 유형 검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고대 때부터 지금 인류까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검증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필요성도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성격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상 체질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문외한이지만 사상 체질이 이렇게 위상이 커진 이유에는 첫 번째 이유는 한의학 자체에서 어떤 중의학과 어떤 갈라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어떤 연구 성과라고 인식을 해서 이걸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부분이랑 대중적으로 약간 대중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우리 사람들을 기준으로 연구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격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딱 결합이 돼서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또 전문가인 한의사들도 결합을 해서 치료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사실 양의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 방법들이 계속 개선이 되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 유형들도 잘 연구가 되어졌으면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근데 딱 그냥 지금 느끼기에는 그냥 사상 체질은 성격 유형 검사다. 되게 신뢰도도 좀 제가 느끼기에 신뢰도와 타당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통계학적으로 떨어지는 성격 유형 검사다. 일단 처방을 한번 받아봐야 처방을 받고 이제 효과를 느끼면 또 네. 저는 저의 소감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를 한 번에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신뢰도는 낮은 거를 분명한데 어느 정도에 저는 이게 만약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태음인, 뭐 태양인, 소음인, 소양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저는 상관 분석을 한다면 저는 상관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절반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양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인 거죠.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거죠. 거의.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뭐 이제 이재화가 처음에 이제 한 거 자체도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파악해서 이제 이걸 모아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의 저는 상관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낮아서 이제 이게 너무 미신하냐고 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경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학적인 처방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케이스와 그 검증된 케이스 나 그런 과학적인 증거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게 무슨 민간의 신흥 종교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일단 그 조선시대가 거의 조선이 망하는 시점에 나타난 새로운 이론인데 조선이 거의 망한 시점에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교육 체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동양적인 어떤 조선에서 강조했던 것들은 다 무시당하고 그 메이지 유신 때 걔네들이 거의 그 유럽을 베끼듯이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한테 똑같이 이식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토대에서 한의학이 뭐 민간이나 자생적으로 계속 살아남아서 이 정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정규교육에서 거의 배척이 당하고 의료 체계 안에서도 거의 부정당한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겠죠. 이론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은 그런 과학적 검증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동양적 뭐 음양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훨씬 더 낯설고 좀 더 미신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검증 방식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DNA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 방식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으니 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왜요? 저도 그렇거든요. 효과가 있었으면 살아남았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어도 그냥 이게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그냥 뭐 그렇게 90년, 100년을 지낸단 말이야. 충분히 그냥 그렇게 사기 뭐 AB형 그 얘기도 지금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혹시 그게 100% 아니라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무당이프 타는 게 효과가 있고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건 아니지 하지 않았겠어? 않습니까? 네? 대통령님 그리고 사실 다 대기업 총수들 다 해. 여기서 DNA를 끼얹는 거는 사실 지금 사상체질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DNA를 끼얹으면은 DNA는 그냥 과학으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사상체질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상체질은 9세대 분류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네, 점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사람은 다 다르고 그것도 알겠고 체질도 다 다르죠. 근데 사상 체질에 기반을 둘 필요가 없이 그냥 체질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DNA 네. 분류법으로 가면 네, 되는 거지. 그걸 여기 위에 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얹을 필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여태까지 분류하려던 많은 시도들이 다 통합되는 어떤 그때가 올 수도 있으라고 아니요, 생각해요. 통합하진 않을 거고요. 점점 분류가 될 거예요. 개별치료로 넘어가잖아, 점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법, 뭐 오림 테스트, 사상 체질론, 뭐 해갖고 뭐 담즙질, 이런 것들 그런 이론들이 결국은 DNA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1인당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과거의 그 추상적 이론들이 다 과학적으로 한 방에 60억 산 체질인가요? 60억 체질이 나는 거지. 60억이면 우리 좀 아무튼 근데 한의원들 다 많이 가세요? 나는 진짜 거의 저 때문에 가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별담잘 먹고요. 이렇게 마사지 볼을 쓰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몰랐어요. 네. 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단번에만 마사지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의원에 가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 진짜 질병에 걸렸을 때 한의원을 가는 사람은 없죠. 없지 않아요? 왜 엄청 자주 가요? 어디? 저도 가져봤는데. 근데 이게 제 친구도 엄청 한의원이 잘 요즘에 저희 조금 허리가 바뀐 게 허리가 아, 아프고. 침 조금만 맞아. 아파도 아니 그냥 허리 아픈데 그냥 한의원 가요. 한의원 예전에는 좀 정형외과를 가요. 그 약만 주는데 이게 안 듣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홍삼 때문에 조금 한의원이 타격이 엄청 크대요. 홍삼이 나오기 전에는 약이지. 이게 그쵸, 병원이라는 문턱도 그렇고 딱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왜 느낌이 오고 안 좋은 것 같아가 오지 뭐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아프니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의원을 가서 거기 뭐 한약이라는 걸 이제 지어 먹던 세대가 홍삼이라는 게 생기면서는 이제 몸보신에 대한 개념이 한의원까지 가지 않고 그쵸. 그리고 정관장 그런 데서 나라에서 인증한 뭐 그런 게 나오니까 조금 더 믿음한 그렇죠. 사상체질이게 할 수 있는 사상의 한계가 진짜 몸보신까지 건강 증진 이 정도까지 이걸 의학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 인천 쪽에 큰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양한방 층이라는 데더라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그 말기암 4기, 3기 환자가 원래 양방에서는 포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고쳤다 이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솔직히 그걸 보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치 특이하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쵸? 한 명 살아남았으니까 그게 광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변의 경험에 확실히 그런 건 있는데 주변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신뢰가 더 가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르신들도 몸이 아프면 내과 가서 약을 타먹지 한의원 가서 침을 맞겠다는 건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양제나 그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한약 시장을 많이 뺏어간 건 사실이죠. 왜냐면 가격도 일단 너무 차이가 나고 한약 한 세트인데 뭐 몇십만 원 단위가 되는데 그거는 약 해봤자 비싸야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한의원 치료는 보험이 많이 안 돼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부터 문제였던 게 항산화의 역할도 있는데 그게 한약재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이게 농약이 들어있네, 명확하지 않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한약을 좀 안 될 뿐이지. 네, 많이. 그럼 신뢰가 있으면 그걸 먹는다는 거? 많이 가서? 난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경험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유도태설처럼 이게 이거보다 이제 약학이 더 우월하다는 걸 느끼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내가 내 양의학에서는 딱히 질병은 아닌데 명확하게는 모르나 그냥 증상으로 왔을 때는 그냥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냥 명확한 게 없으니까.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거 몸을 전체로 하나를 보고 본인이 어떤 증상이 느낀다는 건 어떤 게 안 좋다는 거니까 그 안 좋은 거를 뭐 기를 뭐 보두다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쇄시키는 걸 행동을 하니까 그럴 때는 한의원을 많이 찾아오죠. 명확하진 않을 때. 약간 일단- 대중요법으로 바로 처리하기 힘든 케이스. 그래서 되게 한의원을 민감. 요즘에 머리도 아프고, 그쵸. 뭐 그러니까 몸이 붓고, 이게 되게 이거 뭔가 통합적으로 있는데 대증하기가 모르겠네. 애매할 때 답답한 현장에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어, 때가 그럴 아니라 때 더 좋은 병원을 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괜찮아요. 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근데 그때가?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양방에서는 증상을 확 잡아주니까 약을 먹으면 기침이 멎네, 뭐 등이 아픈데 병원 가서 뭘 하니까 주사를 맞았더니 이게 뭐 당장 안 아파졌어. 그러니까 그게 더 신뢰가 간다는 거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허리 병원 있잖아요. 허리 그런 데 가면 어떤 허리 통증은 뼈나 어떤 그 디스크라고 해서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근육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허리 병원에 갔는데 뭐 일단 근데 선생님 저 디스크 같은데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주사만으로도 그 통증을 없애드려요. 그래서 주사 딱 놓으면 수술하는데 허리가 안 아파졌다고 막 소문 막 내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걸 함부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처방을 여태까지 양의에서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처방을 했었대요, 과거에. 과잉진료를 했다는 거지. 스테로이드가 녹용입니다. 녹용 그렇지. 먹으면 입맛도 좋고요. 그러니까. 애기들 잘 크죠. 아유, 그러니까 그런 가짜로 것들이 먹어야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100% 뭐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좋냐.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되게 그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양의학에서 막 되게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지만 어떤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치료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으면서 가시는 게 이제 한의학 쪽으로 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습적인 치료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 아파. 그러니까 뭐 바늘 너무 아파. 네,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올려가지고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뭐 대책 의학이든지 아니면 한의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저는 그냥 효과는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양의학에서 너무 그 과잉진료하는 케이스, 뭐 이거 다 의료 수가하고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좀 더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 또 이제 그렇게 한의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또 한의학 가셔서 또 좋은 효과를 또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되는 게 되게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난 제일 안타까운 게 스티브 모든 잡스가 경우에 죽은 대해서 건데. 적용하기가 좀 겁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피부 잡스가 이렇게 양방 그걸 안 받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대체의학으로 시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결국 그 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건 거의 극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방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도 요새 사람이고 그 증거라든지 논리적 증거 같은 거를 되게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양방 같은 경우는 한방보다 통계학적으로 그 쌓여있는 데이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데이터에서 이런 스타일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이런 것도 일단은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몸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방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되지 않은 것 같고 대형 병원에 비해서 양방 대형 병원에 비해서 좀 그 기계는 양방에서 막는데요. 한의학에서 도입하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기계 쓰고 싶다 했는데 한 양방에서 그걸 막는데요. 네. 알력 싸움이 네, 그런 게 알력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 양방에서 아니 양방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아닌데 쓰는 의료기기를 쓰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제 양방 입장에서는 한 의사를 의사로 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양방에서 사용하는 어떤 뭐 MRI라든가 이런 걸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애들은 필요 없잖아 아무래서. 양방 의사라고 표현할게요. 한의사랑 의사로 표현할게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기기를 다루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그까지는 생각도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인 거죠. 그래서 최근 제가 아는 분이 한의사 뭐 그쪽 대학교의 회장이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기고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 장비를 쓰게 해달라. 그 장비를 쓰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석하는 거에 차이일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의과대학 안에서도 이제 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영상학이라고 하면 영상학이나 뭐 병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영상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문제일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는 거고, 해부학, 병리학 같은 경우도 조직을 떼어가지고서, 샘플을 떼어가지고서 이게 어떤 지표들이 반응했으니 이건 무슨 질환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샘플을 떼는 거든, MRI 써서 찍는 거든, 그런 뭐,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해석하는 기술의 문제일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어떻게 음양오행이나 어떤 그 한의학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금 한의학의 안에서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지금 모든 지금의 의학도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의학은 상대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적다고 하면 그런 케이스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증거 자료로서 뭐 MRI나 CT나 엑스레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뭐 자기네 체계와 어떻게든 매칭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계 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계의 측정한 걸 가지고 자기네 해석과 맞춰볼 수 있는 그 기회는 줘야지. 그렇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건 의료 행위 의료인이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다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인정해줍니다. 우리나라 인정해줘요. 법적으로 벗어나야겠어요. 안 되겠네. 의료인의 내가 응급시에 한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나가던 한의사가. 근데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분야가 있어. 아니에요. 침술은 인정해주는 걸 알겠는데. 근데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해요. 일단은 데이터가 쌓여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 통계를 내서 그 증거 기반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한의학 쪽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예 그런 기반적인 어떤 것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좀 정우님 말씀처럼 문제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기계를 못 쓰게 하는 거 잘못된 것 같고 만약 그 기계를 써서 능력이 발현된다면 그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그 한의학 쪽에 계시는 그분의 말에 따르면 MRI나 CT 그런 거 그냥 찍어서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병원의 수입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의학에서 그거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막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연구가 그러니까 연구의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양의학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프라 어떤 연구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던가 환자 사례라던가 뭐 시리즈 케이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런 거 통해서 어쨌든 2차적인 메타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될 텐데 한의학은 사실 한국 안에서밖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성장이 더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한국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는 거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한의학이 중의학과 약간 구별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그 파일을 줄인 거라고 봐요. 아니죠. 그게 유니크한 거죠. 허준이 왜 인정을 받느냐면 중의학의 약물들은
중국에만 이제 우리나라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거 우리나라의 나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밝혀내고 그거를 정리해서 허준은 굉장히 그러나 그 그렇게 하는 허준 거고 예. 이재마의 그것도 또 그렇죠.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사상을 자기가 분리를 해놓은 걸로 네. 그걸 아마 우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중의학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의학과 같이 걔들은 같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같이 발전시켜서 걔네들은 침으로도 마취를 한다는데 그런 어떤 그 발전시켰다는 거지. 그게 근본적으로 뭐 양의학을 완전히 닫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실 저도 뭐 어서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원래 의학이 처음에 서양 의학이 걔네 독자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뭐 네팔에 가면 걔네들은 조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막 난도질해서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새들이 이렇게 쪼아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해부학이 엄청 발달했대요. 그래서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어떤 장기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뼈를 구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의학적 지식들을 이렇게 다 포섭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이 좀 더 계속 발전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케이스로 뭐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전통 약재를 어떤 제약회사가 이렇게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같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교류를 많이 하는 방향이 좋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의학은. 그리고 사실 뭐 한 가지 아까 그 제도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건 좀 완전 다른 얘기인데 병원을 한 군데 가면 병원에는 연결되어 있는 사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약을 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내시경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써서 버리는 그런 소모품을 대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올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한의원은 이런 게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어떤 기계 업체라든가 제약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병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어떤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냥 어떤 두 가지 집단이 있을 때 한 곳은 얘를 서포트해주는 자본 집단이 있고 한 곳은 그게 없어. 그럼 이건 발전한 방향이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도 약간 어떤 쪽이 강화되고 어떤 쪽이 약간 쇠퇴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이 그 침에 맞아서 그러니까 어떤 뭐 근육이 놀랐다거나 이런 네. 아주 경미한 질환 아니고는 고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중풍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근데 난 아까 그 기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 기계를 봐서 뭘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뭐가 예를 들어 뭐 일단 위암이다. 뭐 아니면 뭐 몸에 뭐 간암이다. 이런 거는 한의사가 이렇게 증상을 봤을 때 얘가는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성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딱 찍어서 봤을 때 얘는 이 정도면 되게 심각한 상태다. 뭐 이런 진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거 해줘요. 심각한 상태다. 너무 쉽나? 몰라. 내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용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아무튼 나는 우리나라 한의가 이게 병원은 양방은 되게 여러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의학은 그냥 한의사 이걸 못 등겨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수술을 할 수 없고 이렇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의대 수술을 할수 안에서도 없으면? 국가가 나눠져 있지 않나요? 무슨 과가 나눠져 있어요? 네, 잘 나눠져 몰라서. 있는데. 뭐 친구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즘 한의원 보면 약간 그 진료 분야를 좀 구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축농증이라든가 아니면 피부라든가 양방에서 이렇게 피부과 뭐 호흡기내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방에서 전문 진료과. 공부하더라고. 미인, 치부 이런 거 놓고 민치 거의 꿀폰 같은데 젊어진다는데 뭐 그거 그런 하면 거 이렇게 보톡스 마냥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구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야를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양방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어떤 뭐 과학적 진단부터 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발전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든다는 다른 의견인데 그게 만약에 어떤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과 C라는 방법이 있을 때 A라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시도되었고 많은 경험이 있고 B, C는 그것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B, C로는 도달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영역을 줘야 된다는 거죠. 침만 쓸 수 있게 해서는 그건 이제 시장의 문제인 거죠.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 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네. 파트 1에서 자, 제가 우리 다 믿을 수 없는 이제 믿을 수 없다고 까놓고 우리는 뭘 해당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선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까 그 한국 한의원 연구원에서 그거 이제 디지털 프로젝트 해가지고 나온 게 얼굴이랑 몸 체형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판단할 수 있게 대략적인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책에 있는데 사상 체질 의학 이야기라고 그 의학연구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면은 여기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체질별로 특징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체질에 따른 성향이 뭐고 학습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인관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건강법, 궁합이 맞는 음식, 운동법, 다이어트법 이런 거 체질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 책에서 보시는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약간 그 공신대 한방병원 사이트에서 체질별로 약간 그런 비슷한 처방이나 운동법이나 음식 이런 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성격 테스트 수준으로 한번 해보는 네네, 건가요? 그 이제 다 이제 끝내고 네. 그 테스트지를 2개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이 뒷단에 있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에 그걸로 간단하게 해보시죠. 바꾸셨나요? 5페이지 말하는 거죠? 네, 5페이지. 6페이지? 앞에 그냥 이게 약간 껍데기에서 네, 지금 저 이 이거 성격, 너무 이거는 쩌는데, 거의 이거? 성격 테스트. 오늘 이 시점에 어떤 그런 걸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래 타고난 걸 얘기해야 되나요? 오늘 시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껍데기라고 대인관계, 하시잖아요. 이거 대인관계 이거 너무 웃긴다. 연결됐다고. 원만하다. 잘하고 욕먹는다. 이거 너무 웃긴데? 제대로 하려면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남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기가 체질한 건 놔두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아, 저 사람 어떤 체질일 것 같다. 아.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잘 알아야 된다고.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뚱뚱하면 100% 1번이네요. 이거 체격에 뚱뚱하다가 하나밖에 없어. 와, 세상에. 날씬하다, 말랐다. 이거니까 1번 말고는 다 마르지 않으면 다 1번이잖아요. 되게 간단한 제가 거. 오전에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오전에 올려드린 것도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테스트는 되게 많아요. 했는데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거는 그냥 작게 나와 있어서 이거 음식이 안 나왔네? 우선은 이건 진단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 앞에 그 그림 보셔서 아까 양체질인 사람은 상체가 좀 더 발달되어 있고 음체질인 사람은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이제 몸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체형으로 구분하면 소음이는 약간 단정하고 온유한 인상이고 나기의 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랫배 엉덩이 부분이 발달했어요. 아니. 나 오늘 얘기해주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 모두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섭식과 운동으로 어느 체질로든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체질로. 근데 그거는 태음이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약간 같아요. 태음이는 상체가 발달돼 있고 약간 덩치가 있고 약간 체격이 큰 스타일. 태음이니? 태음인. 아닌데. 다 갈리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체구가 크다는 게 상체가 크다는 건 아니에요? 상체가 크다. 상체가 큰데 전체적으로 골격이 굵고 태음인이? 네. 좋은 쌤은 상체가 큰 편이에요. 태음이 아닌데. 중화부인 허리 부분이 발달돼 있다.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했습니다. 나도 나름 황제 내경을 읽은 사람인데. 황제 내경? 네. 읽었어요? 네. 만화책보다는 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소양이는 약간 날래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가슴 부위가 발달되어 있다. 아, 태음이는 하체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말했다. 을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체형을 보면은 태음인이 사실 제일 뚱뚱한 체질이고요. 소민이 제일 말랐는데 하체가 약간 튼실하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자기가 느낄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상체가 발달했어, 하체가 발달했어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어깨가 발달했는지 골반이 발달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깨와 골반 이렇게 생각해서 어깨가 골반보다 넓은 것 같아 많이? 그러면 양인에 가깝고, 아니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다리가 좀 튼실하고 하체 쪽으로 좀 건강하다 그러면 음인에 가깝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열을 내고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음인에 가깝고, 좀 차갑고 서늘한 음식에 그런 걸 좋아하면 양인에 가깝고,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늘, 맵고 막 그런 것도 뜨거운 거에 가까워요.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음인에 가깝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형이나 그런 걸로 보면 이렇고요. 이제 성격으로 보면 이건 우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유튜브 강의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선 태음이는 되게 착해요. 착하고 약간 뚱뚱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약간 착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되게 여성적이고 남자의 경우라면 성격이 여자래요. 스트레스 젠더가 되게 많고 100만 불짜리 엄마감이라서 모성이가 뛰어나고 잘 약간 등신이래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요. 아저씨가 이렇게 했던 네네.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그때 못 알아듣고 집에 가서 웃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땐 태음인한테 가래요. 태음인이 위로를 되게 잘해준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위로 잘해주는 거 아니야?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괜찮아. 뭐 계속 결혼해서 상대방이 바람 피는지 잘 모른대요. 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표현은 쓰레기고 날라리인데 먹는 게 되게 충실하대요.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생활 안 하고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뻥 수준이래요. 직장에서는 이제 조직이 쓰레기여서 월급 난 깎아내는 진실해. 되게 대연 나쁘네요. 그분이. 그분은 소민이시더라고요. 좋은 게 하나도 나왔잖아요. 이게 장점과 단점. 장점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되게 잘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거에 비해서 뺏어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상대방이 바람을 피면 다시 자기도 맞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약간 쫌생이래요. 잘 삐지는데 안 삐질 척하고 세게 안 웃어 가짜 웃음을 많이 짓고 삶 자체가 고통이어서요. 그분은 어떻게 살아왔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겉으로만 즐거운 척하는 거고 되게 속은 완벽주의자래요. 나는 저런 설명을 들었을 때 그 강의를 듣잖아요. 막 머릿속에 누구 이렇게 한 명이 떠올랐어.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로 분류가 돼요. 내가 아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명씩 떠오르더라고. 얘한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얘는 이런 성격이었구나. 약간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약간 이해하는 깊이가 이럴 수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꼭 소음인이고 태음인이어서라기보다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훔쳐가지고서 이 사람 이런 여행인데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그 전형화를 시켜버리는 건 굉장히 사실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편견으로.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오히려 이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경험상으로도 그게 나이대별로 이건 제 얘기에 가까운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반 애들을 판단했던 것 같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섣불리 대단하는 것을 과연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분류법을 배우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강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좀 이게 그런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저 사람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좀 약해져서 그렇군요. 네. 전 특이한 게 두고 아까 있어요. 그 영상도 다 회사 같은 데에서 워크숍 같은 거 가는 거의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도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건 아닌데 디스크 같은 거 그냥 간단히 많이 해요. 그냥 디아이스. 그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뭐 너네 그 주변의 직원들에 대한 성격을 이런 사람일 것 같다 저런 사람일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인간 대처에 대해서 이런 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 저런 형은 낫다 그런 식의 그냥 성격 유형을 설명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어떤 예시를 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요. 그 사람이야 너는 이런 형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사례 그런 중심으로. 거랑 아니 그러니까 뭐 사례 중심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거 영상 봤을 때 이게 뭐 사상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하나의 사상이고 그냥 분류 방법 중에 그냥 하나인 거지 이게 몸을 보고 뭐 그런 형식으로 안 봤거든요. 되게 디스코도 혈액형 혈액형을 되게 나는 중시해서 혹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슷하죠. 네,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혈액형보다는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체형도 그렇고 뭐 자기의 성질 이런 게 저는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혈액형으로 분류하는 거는 저는 진짜 좀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사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이제 약간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는 약간 그 한의학으로 당연히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양학이나 뭐 이런 양력도 걸로 치료 안 되는 게 양약으로 있으니까. 치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한의학이 대체제로의 역할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뭐 한의학이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고 외국에서는 뭐 전혀 무시된다 인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뭐 서양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놀이치료나 음악치료나 치료 분야도 되게 의사로 중시를 오히려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의사나 뭐 이런 치료사로서 정식으로 안 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야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의사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의학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든지 현대 기술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사람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더 발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이쪽은 우리 쪽이야. 자리를 되게 잘 앉으신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때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단 애니어그램 때 그래도 김도희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나마 좀 이렇게 감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좋게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남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과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쓰라 당연하죠. 라고 다 이해를 했는데 하겠지. 그거를 이걸 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남들을 재단하고 그렇게 쓰지 말고 재단이라고 하시지 말고 이해도 그러니까 항상 이해를 나를 이해하는 데 쓰자. 혹은 이제 나를 이해하는 이해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애니어그램은 타인을 내가 알기로는 그 조직에서 관리자급이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저는 애니어그램 자체를 이제 그 지대널 한세 김도인한테서 들었으니까 만약에 뭐 다른 데서 들었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애니어그램도 저한테는 혈액형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걸 들으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기만의 이론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좀 약간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들으면서 뭐 이렇게 나름 좀 이것만 보는 건 아니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혈액형도 보고요. 뭐 이거 말고 무슨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이런 것들 분류 기준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분류 기준이라는 걸 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있거나 혹은 뭐 습격적으로 뭐 다툼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기준들을 많이 내가 들어보면 그러면 나는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저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되게 거기서 되게 좀 재밌다고 느꼈던 건, 사람이 이제 자기 원래 체질과 그것을 그 껍데기 체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서로 상충되는 것을 봐서 중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그게 맞는 걸까라는 의심은 들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적 경험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원래 성격과 다른 말투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랑 좀 편안하게 잘 지냈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니, 아,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내 머릿수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에 대한 접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보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라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보완이 아니고. 그러니까 껍데기 체질이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형태의 어떤 성격 패턴에 더 가깝다. 기질과 다른. 벗어야 하는 껍데기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자세히 못 봤는데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근데 이제 점수가 뭐 내가 느끼기에는 소양인의 뭐 아주 완벽하게 그 점수 분포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경계 점수가 나왔으면은 껍데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완에서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앞뒷면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체형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운동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타고난 게 몇 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골격이라는 거는 원래 타고나 있으니까요. 저는 딱 봤을 때 애기를 봐도 있어. 네, 저는 제가 봐도 소민인 걸 저는 딱 알게 됐거든요. 이게 뭐가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그거는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골격은 있는데 우리가 뼈 가지고 살진 않잖아요. 뼈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체형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모든 체형은 다 운동과 섭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사실 얼굴은 그래요. 얼굴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북방계랑 남방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거 지금 딱 보면은 북방계랑 남방계거든요, 이거. 그리고 체형은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게 한 사람 안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태음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통뼈 거예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뼈는 쉽게 되는 거지. 물론 바뀔 수 있죠. 바뀌는데 어렵겠죠. 근데 근육을 붙이는 것과 솔직히 근육부터 밸런스가 좀 달라지지 않나? 밸런스가 달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상체가 더 체형이 잘 붙는 아닌데? 사람이 있고 하체가 더 잘 붙는 다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야, 너 여자를 봐봐. 그거는 본인이 못한다고 만인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하지만 근데 골반이 얼만큼 크게 태어나는 거예요. 수가 없어. 줄이려면 뭐 음악적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뼈라는 건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차이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골반의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뼈가 어떤 방식으로 벌어져 있고 근육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골반이 얼마나 벌어져 있고 차이지. 크기 자체가 달라요. 실제 뼈, 그러니까 분해해서 실제로 해부했을 때 뼈 자체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난 그 사람 봤을 때 그래서 차이가 인정도 그런 거 사이즈 가지고 다 인정을 구분을 하는데. 근데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게요. 선천적인 거는 약간 체형의 차원에서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고요. 후천적인 거는 성격성의 차이로 진단하는 것 같은데, 사상 체질은 사실 그 체형이나 이런 게 요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체형으로 발현이 되고, 그 성격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일이 관지로 해서 그게 사상 체질인데, 근데 그 성격과 그 외모와 이 성격이 달라지면 이제 후천적으로 성격을 바꿨구나라고 그분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성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쌍둥이 검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는 항상 그 대조군 어쨌든 좀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쵸. 네, 환경에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이 되게 어떤 환경이랑 다른 환경 이렇게 쌍둥이 조사를 해서 결론은 지금 또 디테일한 사례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격은 되게 선천적이다. 이거는 선천적이고, 근데 사람의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왼손을 오른손 쓰는 게 더 편하면 더 오른손을 많이 쓰지만 어떤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의 뭐 그쪽에 보상 기전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방어 기제가 또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책 기준으로 하면은 성격 유형 검사를 최근에는 뭐 지금 애니어그램처럼 어떤 상징이라던가 고대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성격 유형론이 있고, 또 이제 마이어브릭스라고 보통 MBTI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이제 팩터들을 둬가지고선 그 팩터들 대표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해서 유형 검사를 한 게 있죠. 근데 마이어브릭스 검사도 우리 거가 되게 많이 하는 건 그냥 16개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이어브릭스 검사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검사는 그냥 내가 뭐 ISTJ다, ENFP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이 만약에 ISTJ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유형인, 어떤 정도 수준인지가 나오는 것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검사하면 좀 더 내 정말 선천적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최근에 제일 많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격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빅5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MBTI랑 비슷한데 뭐 신경성이라던가 몇 가지 그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고, 쉽게 생각을 하면은 게임할 때 저희 캐릭터들마다 그 스탯이 좀 틀리잖아요. 어떤 애는 뭐 체력이 좋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 절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기억해요. 절반은 막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그 빅5는 MBTI처럼 ISTJ 이런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어요. 그 조합의 수만으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아까 60억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주도하는 뭔가를 설명하는 거였나요? 빅5는 어쨌든 그러니까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분석이 아니라 그냥 요인 분석을 하는 게 초점인 거라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제 지식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걸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성격은 선천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책에서 나오는 얘기랑 조합을 하자고 하면은, 그 선천적인 성격을 내 손으로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보통 행동하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교육 수준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내 방어 기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방어 기제가 바뀐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유형론보다는 요즘에 그 요인 분석론 기반의 성격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좀 대중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만드는 이제 2차적인 성격 검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그 요인 그거 한번 해주시면 재밌겠네요. 지금 되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서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읽기 다시 읽으시면 되죠. 그거는 성격의 심리학,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성격의 다큐멘터리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그냥 다르다 정도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그 책은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의 성격 유형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빅5는 그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분류가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그런 그냥 분석이 요인 분석하는 가능하다는 것 거죠.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 검사하고 내가 뭐구나 알고 끝.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게 결국은 나를 알고, 그러니까 타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게 궁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빅5는 그래서 나를 알았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전략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거를 2차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본인에 대해서 많이 진단을 해줘요. 저는 한번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그냥 상담사가 그냥 너 뭐 어떤 상태야 뭐 정도까지만 해주고 네. 좀 안 좋으면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빅5 검사는 뭐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약식도 있고, 아마 그 오리지널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검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감추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 아까 진단하셨을 때 서로의 체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보일 것 같다. 무슨 체질일 것 같다. 찍어보는 거야? 그 사람이 나 무슨 체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자, 누구부터 이제 팩폭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나요? 일단 지혜씨 양인이고 정아씨 음인인 것 같고. 저 우민이에요. 음인으로? 네. 양인 같은데. 내가 이 체형 분석을 봤을 때 소양인이야. 양인이야. 소양인이야. 양인이야. 어깨가 더 넓잖아. 머리도 크고. 제가 머리가 뭐 커요? 상대적으로. 아니 상대적으로 크다니요. 아니 어깨가 큰데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다고요? 경아님은 음인에 가까워. 근데
소양이는 되게 인간관계 좋고 분위기 메이커. 아니 우리 문화부장님. 아니 지금 머리가 크다는데 지금 이렇게 다 소양이 소양이 같아요, 소양이. 아무도 없어 지금. 머리 크게 뭐 어때도? 그 소음인으로 나왔어요. 저요? 네, 검사에서는 소음이는 나. 아닌데. 이 검사가 너무 약식으로 해서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그 음식 있어, 음식이 있어. 그거는 이제 처방이고요. 이 음식은 처방이고. 아니, 그러니까 먹으면 좋다. 아니 딱 저 이거 소음이 딱 맞아요. 이거 소음이는 비위 기능이 약하여 위장 장애가 오기 쉬움으로 뭐 이런 거. 이거 저 열이 만만해요. 그러면은 체질은 소음인데 껍데기가 소양인 걸로. 나 틀릴 수도 있지, 미안해. 아니 이렇게 보니까 소양인이 참 이쁘게 생겼네요. 이거 한예슬 닮았다. 소양인이 되게 미인 미남형이 많은 게 소양인이에요. 아 한예슬 닮았네. 아이고. 거기 책에 나와, 이 책에 나와. 미인 미남형이 많고, 네, 소양인이죠. 아까 올려주신 거에 음인이신 것 같아요. 네, 순영 씨도. 네, 저도 소음인인 것 같아요. 네, 음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발표 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소음인한테. 발표시키고. 아니 근데 나는 아까 이거 처음에 들으면서 아니 그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렇게까지 자료 준비할 그런 의욕이 생겼다는 거에 되게 학구적인 면은 매우 놀랐어요, 사실. 저 동영상만으로는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약간 조은님도 나중에 할것 같은데 얘기. 우리 돌아오면서 서로 얘기하네. 뭐 진짜 되게 민망한 것 같아. 이 사람 확신한다. 이길 것 같다. 야, 음인이야. 나 그렇게 안 돼. 서원님 몸과 소민. 얼굴만 못 판단합니다. 소민. 서원님은 소민입니다. 네, 그런 거 소민. 우리 덜 친한가 봐. 아직 이렇게 막 얘기할. 아니 제가 뭐 어떤 부분이 소양인 같으세요? 머리가 큰 것보다 너무 그리고 아니 이게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 이게 성격이 예쁜 거 하나만 기억해. 소양이는 되게 친하게 좋아서 인간관계 좋아요. 인간관계 좋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쪽이 발달돼서 얼굴 이렇게 있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를 싫어하고 순종형이고 약간 착하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고지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체형상 여기 별로 없으신 거 태음이는. 근데 이게 퍼센트지를 보면 여기 체질별 분포를 보면은 태양인은 거의 없고요.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20%예요. 맞는데 체형도 얼굴도 딱 맞는데 태형이.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마디 하고. 약간 소양이는 까칠한. 우리 그 뒤풀이 가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이거는 네, 사실 맹렬하게. 뒷부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네요. 감사하게 들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마음 한구석에 약간 이게 찝찝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닭고기랑 소고기 이런 거 약간 내 체질이 안 맞는 음식이 별로 안 좋나 하는 의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저를 안 믿게 되었다. 오늘 2년밖에 안 이제 막 해봤고. 그 책 세 권을 읽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이과인으로 성장하고 있네요. 오늘 생각보다는 좀 덜 참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노력했는 점을 좀 다들 좀 봐주시기 바라고. 음식 솔직히 뭐 음식도 별로 가리는 것도 없고 잘 안 맞는 것도 없고 그거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거의 대부분 먹어봤기 때문에 별로 잘 모르겠네요. 음식이 안 맞고 맛보는. 그리고 체형도 사실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대부분의 체형을 제가 거쳐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뭐 껍데기를 많이 바꿨네요. 체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외형, 뭐 뼈대, 뭐 이런 거 타고난 거 이런 걸 할 거면은 진짜 외형으로 정확하게 갈고 닦았으면 좋겠고 성격이라든가 진단 이쪽으로 할 거였으면 정확하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두루뭉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진단율이 뭐 50%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종교? 종교요? 네.
생활 양식으로 쓰면 훌륭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많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것도 생활 비슷하죠. 양식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본인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어봐서 답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막 되게 오래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100년 전 일이라고 조금 놀라웠고 두 가지 놀랐는데 그거랑 아까 이재화 프로젝트에 매년 1,500원씩 10년 동안 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알았습니다. 네. 저는 사상 체질해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의학인지 아닌지 엄청난 심각한 토론과 함께 또 어려운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저는 그냥 이거를 뭐 진짜 질병 치료 용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건강 증진, 건강 기능, 그러니까 의약품이 있고 건강 기능 식품이 있잖아요. 건강 기능 식품 정도로 해서 뭐 몸이 이제 찬 사람한테는 홍삼을 줬고 땀이 많은 사람 홍삼을 먹으면 별로 안 좋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토론이 오늘도 참 재밌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약간 수준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냥 저의 뭐 목표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체질과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해본 것 같고 저는 약간 뭐 소음인인 것 같은데 약간 따뜻한 음식을 좀 이렇게 몸에 더 맞고 약간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가 뭐 한의학자가 되게 음식 몸에 맞는 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비싼 돈 주고 가서 보더라고요. 이렇게 사상 체질은 아니고 팔방인가 이렇게 8개로 해서 그 구분해갖고 그거를 재서 그거대로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맞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약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래도 재밌는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뭐 믿거나 뭐 이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근데 뭐 그냥 주제 자체는 저는 되게 뭐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해봤는데 저는 설문하면 저는 이제 소양이 나오고 체격으로 보면 소음인 같은데 잘 모르겠어 어떤 건지 음식도 한 개씩 막 나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는데 오늘 들었던 것 중에 처음에 좀 약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딱 자극이 됐던 거는 이 처음에 음양운동에서 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가 소음, 뭐 이 처음에 사상의 기준 설명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인생에서 음과 양이 많아지는 시기의 굴곡 뭐 이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인이지만 활달한 사람이지만 자기한테 어떤 음에 해당되는 시기가 오거나 뭐 아니면 음인이지만 양에 해당되는 시기가 오거나 그때 뭔가 많은 것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저도 음식 같은 거는 일단 사상 체질 같은 건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볼 때는 맞긴 해요. 이대로 얘기해 주는 대로 먹긴 하면 속이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에만 네? 맞다고. 아, 네. 그런 정도에만 사용을 할 뿐이지 이걸 뭐 절대적이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믿는다거나 그러진 않긴 해서 오늘 그냥 사람 이해하는 정도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다양하다는 걸 알고 일단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니까 어디도 소양이 머리가 크다는 내용이 없네요. 여기 있어요. 아까 책에 나와요. 책이요? 왜 붙여서 팩트를 지금. 그러니까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먼저 하고 김영님이 마무리하세요. 저도 똑같아요. 약간 뭐 한의학계 잘 모르지만 요거를 보조제나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더 도입하려고 들면 정말 종교나 사이비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한의학계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바라보면서 되게 즐거운 주제였고 흥미로운 주제였고 100% 믿기보다는 그래도 저도 약간 네 약간 의지하는 구석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의도가 많이 원래 의도가 많이 벗어난 거 벗어난 아니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파트 2에 포커싱 하려고 그래서 했었는데 막 해보고 뭐 어떤 이성이 서로 맞느니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어야 많이 되는 거 아니야? 하려고 했는데 파트 1에서 되게 그 양학과 한의학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학으로서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시는 바람에 누가 계속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